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국내에서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그리고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강연이라 오늘의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재단법인 행복세상 특임장관실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신 내빈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유창복 센터장님 함께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강승구 사무국장님 참가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임장관실의 최유성 조정관님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을지원센터를 대표해서 유창복 센터장님이 잠시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기대는 했는데 역시 많이 오셨습니다. 나도 쌀쌀한데 진짜 감사합니다.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딱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시장님이 작년 이맘때 취임하시고 서울시 전역에 마을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시정 방침으로 정하시고 8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시와 또 민간의 풀뿌리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주민들이 8개월 동안 협업을 해서 2달 전에 센터를 설립해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마을 만들기 핵심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앞장서는 그런 마을 만들기입니다. 요즘 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신문에 많이 나죠. 동네에서 아이들을 좀 편하게, 안전하게 이웃들의 살가운 시선 속에서 기르는 게 어쩌면은 꿈입니다. 이게 20-3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도 이루어졌던 광경인데 어느새 살벌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기르고 함께 살아갈 궁리를 하는 이러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마을입니다. 그 마을 속에서 요즘 협동조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마을 겸양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겸양도 많이 합니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다가 궁리도 하고 궁리가 맞으면 협동에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업을 우리는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성과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살갑게 만드는, 그래서 관계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아마 저희들이 찾았던 것은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의 실험과 노력이 작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제 새로운 탄력을 받아서 확장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자마니, 스테파노 자마니, 베라 자마니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정시에 두 분이 오신 것 같고 먼 길 오셨는데 지금 몇개 이른이십니다. 연세가. 되게 건장해 보이시고 좀 전에 시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계속 유쾌하게 아주 힘차게 유쾌하게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무척 피곤하실 겁니다. 짧은 기간 아주 강행군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두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끝에 앉아 계시는 이대중 과장님은 또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시게 할 텐데 연말에 발효되는 협동조합법을 거의 만드신 분입니다. 기재부 협동조합 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셨고 그분의 각별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스테파노 교수님이 두 분, 저분이 아니면은 통역이 잘 부럽지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역을 또 이래종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통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고 그 두 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두 교수님의 이력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라 자마니 교수님 이력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베라 자마니 교수님께서는 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정부 부시장을 역임하셨고요. 이탈리아 경제 역사를 저술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볼로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볼로냐 센터 유럽 경제 역사 기관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스테파노 잠시 인사드리실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볼로냐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볼로냐 센터 부학장으로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죠. 그리고 협동조합의 천국이라 불리는 볼로냐 지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가하셔서 아마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라는 책은 이 앞에 계신 두 자마니 교수님께서 공동 저술하신 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책을 참고로 함께 보시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마을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자마니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통역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이대중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evening everybody. And I am particularly pleased to be with you in this occasion, in this city hall. I apologize for the few minutes of delay, but we were upstairs talking with the mayor of the city, and we had already an interesting exchange of views. This is to justify our delay of 15 minutes, which is not nice because it's proper to be punctual, because punctuality is a sign of respect of people. But in this case, we had a proper excuse.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특별히 서울시청에 좋은 이렇게 시청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서 정확히 15분 늦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변명이라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늦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이 될 수 없고, 항상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왔다는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존중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Okay, thank you again. The topic which has been attributed to this presentation is a challenging one, namely how to build village communities as a whole. I will start first, and then Vera, my wife, she will follow suit, will continue the argument. And so I would like to start from the following general consideration. There are two ways, two basic strategies to build up a village community. One, and the two ways can be identified with two words. One is the word coming from Greek, is the way of the polis. Polis, it's a Greek word which is written like this. Polis. And the other one
is the way of the civitas. Now, polis is a Greek name. Civitas is Latin, Roman way. If you look into the dictionary, the translation will give you the same name, and that is wrong, because the two modes are very different. The polis mode is exclusive. The civitas model is inclusive. And then I will explain.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마을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과 과제인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 아내가 보충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었는데 폴리스라는 단어하고 시비터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는 첫 번째는 그리스 말이고 두 번째는 라틴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어의 원어라든지 아니면 시작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이고 그 제외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인클루시브하는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In the old Greece, in Athens, in the polis model,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were admitted. First of all, women were not admitted. Women. Second, illiterate people were not admitted, and poor people were not admitted. That is why the polis model was exclusive. It was a way to organize the city in such a way as to exclude those categories of people which, for one reason or another, were not considered eligible to participate to the democratic process. In the civitas model, the opposite is true. The civitas model was inclusive. Everybody was supposed to be part of the city, was supposed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with no exclusion at all, under the only condition that people accepted the rules of the game. People were supposed to accept the fundamental rul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city. 첫 번째 말씀드린 두 단어 중에서 도시란 마을이란 마을 중에서 폴리스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되었지만은 그 민주주의라든지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고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인들, 비문명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고요. 또한 돈이 많이 갖추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폴리스적인 그 도시 개념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로마의 시비터스, 요즘에 말하는 시민사회에 말하는 시비터스의 개념들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배제조항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보다 더 포괄적이고 그 참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over history, many things changed. But if we come to the present day situation, we can perceive the difference in the way our cities are organized. There are different ways to exclude people today. Women are no longer excluded. But for instance, we can organize the city in such a way as certain categories of people are excluded. For instance, the poor, the homeless, they are excluded. Migrants are excluded in a particular way organizing the city. Handicapped people, those who has an handicap, either physical or psychical, are excluded. What does it mean excluded? These people are not taken to be part of the decision process of the city. They are tolerated, but be careful, because toleration is
a nasty word to me, because we tolerate people whom we consider inferior. That is toleration. What we have to do is to move from toleration to respect. To respect is much more than to tolerate. So that is why this division today is relevant. Of course, the exclusion of the past is not the same as the present. But let us ourselves the following question. How many people in our cities today, big cities or medium-sized cities, are excluded from the participatory process? There are many. And when we come to this point, then the question is, are we sure that we are going in the proper direction? It is true. Some people tell me, even some economists or political leaders, they tell me, well, after all, if we exclude the migrants, the poor, the handicapped, the result will be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hen, when the efficiency has been increased, then we will generate enough wealth for everybody. And even the excluded can receive some portion of the income of the richest. Now, I consider this way of reasoning disastrous, distasteful. I consider this way of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of our cities very, very dangerous, because this is a first step toward a divided society or towards a racial society. Racism today in our cities is coming up again. And the idea of racism is to consider this group of people irrelevant. To me, they do not produce. And so they can only be tolerated. And we can use philanthropy in order to cope with their basic needs. After the translation, I will move to the other model of organization. 과거 아테네아 또 로마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또 현재 과거에서는 이렇게 여자라든지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했는데 현재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까? 현재도 이러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와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서 차별하는 것들은 없어졌지만은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볼 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이라든지 해외에서 이주해서 온 이주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고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고 이들은 존중이라고 하는 리스펙트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사회를 잘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이러한 차별과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여러 도시들을 한번 놓고 볼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른 그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그 사회 소외계층들을 다 참여시키는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근로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들을 제외시키면은 한쪽에서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보다 사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그 효용 가치라든지 복지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최대화된다고 하면은 이런 가치들이 기존에 소외됐던 계층이라든지 해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사회를 양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두 가지 사회로 나누고 인종차별적인 사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를 그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o now, if
one chooses, and we are among this group of people, we chose the other model, the inclusive model, namely the Civitas model. What should be done in order to include everybody? Because it's not enough to use words. We need words. We need opus, what is in Latin called opus. It's not enough to proclaim, because everybody today is in favor of inclusion. Everybody. But we have to look into practice whether or not this announcement is followed. My answer is, if we want to take the inclusive approach, we have to start building institutions for inclusion. Inclusive institutions. You know what is institution? The word institution, most of the time, is used in the political jargon. And that is true. But we do not only have political institutions, we have also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t's not enough to have good political institutions if we want to guarantee inclusion. Because unless we have economic institutions which are inclusive, everything remains in the air. And so now the question is, when we talk about economic institutions of an inclusive nature, what do we mean? What do we understand? And we come to the second part of our argument. It can be proved, and perhaps afterwards my wife will clarify the point even better, that cooperative types of firm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NGOs, volunteering or volunteer organization, foundation, etc. These are call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ow, these are the types of institutions that we really need if we want to pursue the strategy, what I call the Civitas strategy. Otherwise, everything will remain up in the air. 그렇다고 하면은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폴리스적인 그 마을 개념은 안 되고 시비타스적인 모두 다 참여하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는 개념 참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모두 다 이러한 개념을 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개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참여하는 것들을 바라는지에서 현실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정치적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한다는 제도는 아마 정치적인 개념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치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다른 분야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인데 정치적인 제도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제도,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긴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마 이런 단체들을 이제 그 시민단체라고 하고 시빌 서사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서 내리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hat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are different, but what do they have in common? They have in common one element, which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namely that these entities operate not only for the others,
but with the others. Tha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ake philanthropy. Who is a philanthropist? A philanthropist typically is a rich person who, out of motivation or whatever, decides to give money to somebody else. So a philanthropist does something good for the others, A cooperative or a social enterprise does something good with the other. And you see the difference. That philanthropic behavior might be dangerous. Why? Because offends human dignity. Because you see, if I give to you in order to support you, sooner or later you will get offended. On the other hand, if I, together with you and other people, create an organization such as a social cooperative or one type or the other, I am helping you together, whereby you will never feel somebody who is dependent on my willingness to help you. There is a way today to offend people even trying to do good. That is called in education or in pedagogy, that is called paternalism, assistantialism. Paternalism, in the short run is good, but in the long run degenerates and splits society. That is why we need to build up this type of organization, which are called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s not because it's nice, but it's fundamental. There is a difference to help a poor, giving an alms means giving some money, or helping the poor to get a job. Because getting a job, as we know, we human beings identify ourselves by means of work. If you take away work from a person, the person is reduced to the level of animal. Animals do not work. But they need to eat, but they without work. So that is why the most important form of inclusion today is offering, providing work for everybody. That is the point. Because unemployment is an offense to human dignity, which, in my opinion, cannot be tolerated. And in order to create work for everybody, we need to build up this type of organization, which we call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s, etc. 추가적으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들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마을기업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들의 특징은 세 가지는 다른 점도 있지만은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같을까요? 보면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서는 다른 사람을 일하는데 함께 일합니다. 이 특징이 아마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선사업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자선사업가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이 있는 분들인데, 이들은 두 가지를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들을 어디에 줄 건지는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선사업가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존경하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인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을 좋아하지만은 가끔씩은 아니 제도적이라든지 사례를 보면은 남에게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들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고 그 떨어지고 의존적인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이거나 실질적인 사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원하는 사람은 항상 지원하고 지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지원받는 이 양분화되는 그 형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에게 주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은 것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고기를 주는 것들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때때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일할 수 있고 하는 직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인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들은 일한다는 거 아닐까요? 동물과 일을 안 한다고 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다른 일을 안 해도 요즘 먹고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실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니플로이멘트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큰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직장,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 기업이고 이러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And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a metaphorical image. There are two modes of development of a country, village, city, whatever. One is the mode of the chain. The other one is the mode of the cord. Now, in a chain, the situation is a chain looks like this, okay?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longer is the chain, the better. No way. Because even in a strong chain, if only one ring breaks down, the whole force of the chain disappears. In a cord, the cord is made up of many threads like that. Even though one thread is cut off, the other ones will keep you alive, and it is much easier to reconnect a thread than to repair the ring of a chain. So if I may give you a piece of advice, when the possibility is offered to you, try always to choose the mode of the cord. And you can imagine already the meaning of this metaphor. Thank you very much.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회를 연결하는 것들을 긴 체인 같은 것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하나만 사례를 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콜드라고 하는 줄로 연결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더 큰 게 좋고 더 긴 게 좋고 한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체인은 그 중에서 여러 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가 끊어진다고 하면 나머지는 쓸 수 없지만은 줄 같은 부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모델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한다고 하면은 모두 다 있잖아,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Can I go ahead? Yes. S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everybody. I'm very pleased to be also with you, and I get to know many people here, and it's really a pleasure for me. What I would like to add to Stefano's presentation are two things and then a conclusion. First, I would like to explain why it is exactly civil society that must get involved directly into the production of community services. Second, I will try to show you how social cooperatives and community cooperatives work at best, how it i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a good performance of social cooperatives, and then a conclusion that you will see. 네, 앞서 지금 저희 스테파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부분들만 말씀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스테파노 교수님께서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시빌 소사이티 여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시민운동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생산과 경제 부분들도 참여하고 지역과 마을에서 서비스 제공 부분들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서는 그 소위 말하는 마을 기업이 어떻게 작동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ow, first of all, I have to say that a society and an economy, well functioning, is made up of three major agencies, subjects: state, business corporation, and civil society. But normally, people attach to the state a political and legislative power, but sometimes also a capability to produce economic results in terms of bureaucracy and several activities that the state is directly managing. Of course, the business corporation is identified with production, but unfortunately civil society very seldom is identified with an economic agent. Maybe political, maybe advocacy, maybe voluntary, no, but not productive. Instead, my first point is this, and Stefano of course implied this already, but I want to spell it out. The civil society must get into a position of also being productive and not only discussing or going to vote when there are general elections, you know, but having a productive role. Now, what is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instruments that the state uses? Normally the state issues commands, no? Because it says what people should do. No? And social activities cannot be ruled by command because commands are the same for everybody, but people instead are different, are all diverse. And when it comes to the social needs, there is need to customize, to personalize, to individualize the intervention. And the state is not well equipped in doing this because of its generally bureaucratical approach, which tends to deal with everybody in the same way. So, the business corporation works on the basis of the exchange of equivalence, namely, if people cannot pay, it's difficult to go to a corporation and ask for a product. And many social needs, not only of the poor, by all means, you know, but also of many other people, cannot be met simply by buying something. Also because sometimes the purchasing power is not available, but also because, as I said, are things that cannot be bought. Can you buy fraternity? Can you buy friendship? Can you buy sympathy? It is impossible, no? But social needs imply all these aspects which cannot be bought. So again, the exchange of equivalence is something that does not work under many accounts in the production of social services. And here I come, in fact, to the point that this is precisely because both the state and the business corporation have no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ing social services, that civil society must, in fact, get this responsibility under its own.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떠한 사회나 국가나 차이가 있더라도 아마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올바르게 운영되고 건전한 사회는 이 세 가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잘 상호 유동적으로 협력하고 작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정부 섹터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했는데 시민사회 부분들입니다. 보통은 그 경제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하고 또 정부가 필요하면은 적절히 참여하거나 규제를 하고 해서 경제적역은 정부와 기업 간의 영역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사회 영역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에서는 아시겠지만 정부는 지시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지 이런 지시를 하고 이러한 지시가 과도하고 할 때는 올바르게 시장의 작용을 방해할 때도 있었고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이러한 행동들이 영리라든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다음에 더 많은 대가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따라가지고 또 하나의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사회 서비스라든지 소셜 관련된 니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인데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면은 동일한 물건 사지만은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의 특성마다 다르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똑같은 그 사회적 필요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생기는 그런 그 요구들은 정부도 할 수 없고 기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동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있잖아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휴먼이라든지 인간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협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이 소셜 섹터보다 더 잘 아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Now, civil society cannot obviously work on the same principle of business corporation exchange of equivalence or on the same principle of the state command, but it must work on another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tefan implied this in his presentation, but this time he did not use this word, which is something that normally comes to the fore when we speak of civil society. Reciprocity is different from altruism. We know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exchange of equivalence and command, but it is also different from altruism. In altruism, you do something for others, as Steve was saying, and maybe this other you never met, these people, and you are not concerned with these people. Simply get some surplus money out of your pocket and that is the end of it. But reciprocity instead is based on relations, because you cannot have reciprocity without having a two-directional flow of something, conversation, services and so on. And reciprocity, first of all, means what Stefano was saying, namely not offend the others, because in reciprocity, the person who receives something also has to give something. Not the same, it's not an exchange of equivalence. Maybe a conversation is enough, maybe a smile is enough, but it must enter into a relation. And entering into a relation means much in terms of putting the basic rules for a community to be tied together. Because the ultimate goal of reciprocity is precisely this, to tie people together and be responsible one for the other. You understand that only civil society can do this, because business corporation will not be concerned at all, and the state, again, cannot express this type of sensibility like civil society. But we are not speaking of voluntary work in which people appear today and next day can go home, because most of services must be offered regularly and with professionality, and therefore we speak of enterprises. When we say enterprises, we do not mean inevitably a business activity that maximizes profits. But we mean a business activity that has an organization, and possibly the most efficient organization, so that resources are not wasted. But with an end, when we say social enterprise, with an aim, an objective that is different from profit maximization. I could say in a different way. In social
and in a social enterprise, profits are an instrument, not an aim. While in the business corporation, the profits are the aim of the corporation. 여기서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의 역할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부분들이 바로 정부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앞서 정의했던 그 시민사회단체, 시빌 소사이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단어에는 리시프로시라고 해서 호혜하고 돌려주고 연대하고 이런 단어의 의미를 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한 가지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하고 다른 사람들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거, 이런 개념들하고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자선가라든지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 지갑에 있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10,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떠나면은 이런 분들이 자선가고 이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단순히 자선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돌려받은 것들을 갖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끝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은 그것을 받고 다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것을 마을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그 시빌 소사이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고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가장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형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기업은 자본주의 영리 기업들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들이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것에 반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것들은 단순히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We now have in Italy a long experience of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and there are 3 or 4 points that I want to offer you that make these enterprises real enterprises that can really be long-lasting and always innovative. And these are the points. First of all, normally social cooperatives are rather small, not very large. And this precisely because of the reason I raised before, namely it has to, social cooperative, be near to the people and understand the needs of single groups of people in one specific place, individualize the services and not be bureaucratic. Next, however, a number of services to make these enterprises efficient, because they are small, cannot be produced inside, and therefore these small cooperatives link themselves in so-called consortia, which are a group of these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to which an external organization provide services to make them the most efficient, and also to connect them with other cooperatives that can be of use in several different activities. Number 3, the governance of these cooperatives is multi-stakeholder, namely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sitting not only the workers of the cooperative, but also the clients, the representative of the clients, of the customers of the cooperative, and sometimes even the representative of local governments, which tell the cooperative what are the general problems of the place. No? So multi-stakeholder, and finally, they get into relations with, on one side, business corporations, because they can produce for them a number of services, making
the people of the social cooperative work for the business corporations, and on the other side to local authorities, because they plan together with the local authorities the kind of social services that are needed in one single place. 그 이태리에서는 그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사회적 기업이 좀 발달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이 최초로 이제 그 제정이 돼가지고 이 분야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러한 그 법이 협동조합 법이라고 생긴 한국에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분야들이 제가 두 번째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혁신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팁은 4가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부분들은 그 각 지역마다 이것이 위치되어 있고 각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분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큰 기관이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관들이 개별 그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들의 필요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커지면은 관료주의적으로 변화버릴 수 있지만은 작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런 단체들이 작지만은 단체들끼리 모아서 연합회가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만 관심이 있고 이분들을 뒤에서 지원해서 이제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연합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 없고 자기가 맡은 일, 사회적 서비스만 하면 되고 나머지에 있는 후속적인 부분들은 연합회에서 충분히 지원해주는 그런 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이들에 참여하는 이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경우에서는 그 기업하는 부분들이 이태리의 경우에서는 기업하시고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교수나 학자나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지 탤런트를 기부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하고 더 많은 그 사회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4번째 부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든지 연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내에서도 이 캐터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참여해서 연계하고 있고 끝으로 지자체 부분들, 지자체도 매우 중요한데 지자체랑도 매우 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성공의 하나의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ow, I'm going to conclude. Now, the kind of services that these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provide are services for young babies before school, kind of kindergarten and similar kind of things. The services for old age, all kinds of services, and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But what is extremely important is that many social cooperatives accompany to work marginalized people, drugged people, people out of prison, so that in our society we have agencies that help people who have been marginalized by society for so many reasons, so to get back and get back to work. Stefano was saying that work is terribly important. Exactly. We know how to accompany people back to work when they've been marginalized for all sorts of reasons. And recently, we also had what we call community cooperatives, proper, no, because the other are social cooperatives. The community cooperatives proper are unspecialized kind of cooperatives that provide many different types of services, but also services that were not traditional, namely the management of certain commons, lik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new production of photovoltaic electricity, or distribution of water or distribution of gas. So
sort of communities get together to provide even these utilities that normally are provided by corporations, but instead sort of communities, or for instance, develop local tourism and local brand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ublicize this and attract tourists to the place. So this community are very agile kind of cooperatives that invent new ideas to support the community and make it viable even in very distant places, distant from the main cities. My conclusion is the following. Social cooperatives are not only good for the people who are offered these services, but are good for society in general, because if the least, say, fortunate people in community are cared and included into society, this is a society that lives more happily in general, because protest will be minimized. Obviously there will not be much tendency to protest, and people will tend to trust each other, because they see that society is helping when they are in need, and therefore builds up what is known as social capital, that is so important for all societies to work properly. I now have no time to continue in this direction, but social capital is good also for business corporations and the state. Otherwise, if people lose trust, then the entire society suffers. And therefore, the role of these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s extremely important, not only for individual personal well-being, but for the good of all society.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초기에서는 협동조합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마지막 결론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생을 그 양육하고 보육하는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분들, 또 아픈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이태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들, 외국인들이라든지 이주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감옥이라든지 범죄 경력 때문에 사회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제 마을 기업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사례로서는 그 해외에서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마을에서 필수적인 공공재지죠.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역의 관광을 그 장려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을 자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특산품을 모아서 공동으로 판매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다시 마을에서 투자하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의 발전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이런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가 건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구나, 마을이 나의 필요를 알구나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면은 최근에 나온 용어로 하면은 소셜 캐피털이라고 사회적 자산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도 필요하고 기업에서 직장을 잃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마을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관계가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호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기 전원희 교수님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는 하이리 리스펙트다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베라 교수님이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레시프로시티라고 했는데 그것은 스테파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하이 리스펙트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라고 한 말씀도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려고 몇 사람들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조기 퇴직을 당하고 해서 굉장히 유능하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신앙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에 대한 협동조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좀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좋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thank you for your question, which is very relevant. It is true that, as Vera mentioned, community cooperative is a new form or type of cooperative, which in Italy was established only 2 years ago, so it's a very recent. It was established in a local community in southern part of Italy, in a, let's say, municipality of only 4,000 people. They had to solve a problem, the problem of electricity supply. Because being a small village outside of the main cities, they did not receive electricity supply at a cheap price. So what did the mayor of the city do? He made a general assembly. 4,000 people means 2,500 adult people, if you exclude the children and the very, very old. And so he explained the problem. And the decision was to create a cooperative whereby all the citizens, the 2,500 citizens, became members of the cooperative, and also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mayor, became a member of the cooperative. And they contributed to put, how do you call the pannelli solari? The photovoltaic on the top of the houses of the people. And in this way they produced electricity for themselves without paying, and the excess
production was sold to the Italian state-owned company. And with that money, they were able to support so-called welfare services for their community. Now, these people contributed because they had to contribute to pay the expenses for the photovoltaic. But now they are very happy because they can have electricity forever without having to pay, and on top of that, they have enough money to finance kindergarten for the children. And finally, what they discovered is that in order to generate this community cooperative of 2,500 members, they had to discuss among themselves in a sort of assembly of one type or the other. And by discussing, they became friends one to the other. When you become friend, you establish social ties. And social ties means soci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means trust. And when there is trust, also the development starts. So this idea can be replicated in many other places. For instance, in Trentino, up to the north of Italy, they do not call community cooperative, but they are essentially community cooperative. Do you know what for? To manage the ski field, because they are in the mountains. Because you see, the mountains belongs to nobody individually. And so they have created this type of cooperative to manage, to organize and manage the ski runs for the winter, as you know, sport. And they are becoming rich, all of them. And in so doing, they are creating jobs. In other words, the idea is today, we have to consider that jobs can be created. The point is that nobody individually can create a job. We have to put ourselves together. And in so doing, we create job, we create income, but above all, we create social tie. And social tie is the idea of the cord, which I mentioned before. The cord, not the chain. Because the chain model is the model preferred by huge corporations. That is why corporations are so big.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longer is the chain, the better. Because even big corporations can go bankrupt, can fail, as we know in these days. How many big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fail? I hope that does not apply in Korea, but you have to be careful. Because when the chain is too long, loses its force. A cord, on the other hand, keeps you. 네, 그 매우 적절하신 그 질문이라든지 관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베이스라든지 그 신앙 공동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의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하고 해결해야 될지 아마 그게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태리 사례에서 제가 유사한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 기업이라든지 마을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이태리에서도 매우 최근에 들어온 개념으로 한 2년 전에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이태리 남부에 좀 가난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한 4,000명 정도 있었고요. 이 마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마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전기회사라든지 전력공사에서 추가적인 전선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상당히 똑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비싼 값을 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은 주민들을 모두 다 참여하는 그 마을 전체 회의를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4,000명인데 아이나 노인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결론은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약간의 투자를 하고 시정부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태양광 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이런 전력 문제를 해결하자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성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서 보면은 마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을 이태리 전력공사에다가 다시 되팔아서 시에서는 수익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남은 수익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보면은 긍정적인 점들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서는 추가적인 자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마을이 더 형편이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들은 2,500명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친화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사회적인 연대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자산이 확산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아마 그 시는 더욱더 발달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이태리 북부 도시, 산악지역이 많은 도시인데요. 한 마을들은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빈산을 보고 이 빈산을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같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산을 같이 시정부랑 참여해서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스키장을 만드니까는 주변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숙박업이 늘고 직업이 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직업이란 말을 앞서서도 강조했는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직업은 혼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직업은 함께 만들어야 되고 함께 만들어진 직업은 수익이 생기고 사회적 자산이 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체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체인을 말씀드린 것들은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긴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은 한 번 끊어지면은 더 큰 그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too big to fail이라고 해서 대마불태,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없기를 바라겠지만 따라서 작지만 서로 간에 모여서 필요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오늘 행사장에 오시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속의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 기회를 좀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통역도 함께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짧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민 공동체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알리고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You know, the question is very relevant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answering that question. One way is the following. Do you know the strawberry field model? It is called like that in the theory of organization to refer to a metaphor coming from the biological world. And you ever seen a field of strawberry plants? You plant a strawberry here, okay? And then you get strawberries. After a while, the plant of the strawberry makes like this and goes in the earth, and that creates another strawberry, etc., etc. This model is called a strawberry field model organization. Now you got the point. In social affairs, in our societies, major changes never occur all of them out of the blue. Never, never, never. It is always in the hands of pioneers or prophets or pioneers who start. And they start because they have a vision. And by behaving in a particular way, they obtain certain results. The other people watching and observing the results, not all of them of course, but a large number
will follow suit. It is always been like that in the history of mankind. In other words, major changes never occur out of all of them. No, that is wrong. You have always need a small group of people. Look what happens, for instance, in the so-called religious congregation. There is only one person or few people who starts, and then the same is true in economics. At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do you believe that there was in England a majority of entrepreneurs? Of course not. There were very few. But they, via imitation, that is called in the theory, again, of organization, infection effect.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infection. Because the results tends to be contagious. If I do something with you and we obtain good results, you can be sure that the other will follow. Certainly, you need always a minority. This minority is called technically prophetic minority. This is a technical name. You need always a prophetic minority to start the process, which will be followed in due time with other people.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hat the education, the studying, the reflection, and the motivation. You need a small group of people highly motivated. With a small group of people highly motivated, you change the situation. Otherwise, if you pretend to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many followers, no way. That is never was like that in the history of mankind. So that is my answer to your question. Just a very small addition. Just a very small addition to this. If you ever go to any company, also business, or to precisely any social enterprise, you see always the picture of the founder. Who is the founder? Well, precisely a person who had a prophetic vision. And the founder normally had nobody around, zero people around. But he was so determined, he or she, sometimes she, was so determined and so willing really to work for others that he started and went to go ahead. Maybe with one friend, with somebody, and then someone else was convinced in the meantime, and you have masses at some point. No, but it will take time, obviously. But the founder is needed. 네, 좋은 질문 주시고 또 가장 그 관련성이 높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칠판에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그 딸기밭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생물학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보면은 딸기를 심고 그러면은 딸기는 바로 그 심은 자리에서만 납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하면은 심지 않았는데 그 딸기밭에서 있는 씨앗들이 옆으로 옮겨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딸기밭 모델 생물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학에서도 딸기밭 모델의 조직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은 중요하다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할 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누군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먼 5년, 10년 앞으로를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작이 없으면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신 그 선구자적인 분들이 결과를 내야 됩니다. 작은 결과라도 낸다 그러면은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협동조합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러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작습니다. 보통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개념이라든지 이야기하고 이런 개념들이 퍼져가지고 종교가 개혁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혁명이
엄청난 변화를 줬지만은 처음 시작들은 극히 작은 몇 명의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도 매우 빠른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모든 시작은 소수의 확고하게 예언적인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본인의 비전을 갖고 있는 소수가 필요하고 이런 소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만은 그룹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사례를 볼 때 보면은 많은 그룹들이 모여 있지만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확산되지는 않고 더 많은 그룹들이 있다고 하면은 뿔뿔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인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회사에 가고 그러면은 첫 번째 1층에서 보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그 회사의 설립이라든지 창업하신 분들의 사진들이 항상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히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회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소수에서 시작했지만 그 설립자의 비전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 투기가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은 점차 확산되고 확산되면은 크게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역 NGO 단체 희망나눔 공장 네트워크라는 데서 마을 공동체 팀에 있는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지금 주택협동조합하고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단체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그게 협동조합 학습 모임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고 그 두 분의 저서인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를 한 몇 주 전에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되게 감명 깊게 봤고요. 책에서 시장경제를 협동조합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전해주시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곳은 유럽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가 사례로 거론이 되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협력이 좀 일상적이고 관계망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공동체에 복원하려는 시도는 있는데 급속한 산업화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개인화 파편화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풍토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한 달도 안 남기고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기업을 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스럽거든요. 이제 협동조합이 잘 되는 곳과 이렇게 여건이 많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협동조합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Thank you. As you know, from anthropology, there are different views of human beings. One is to remain in modern times associated to the name of a famous philosopher from England whose name was Thomas Hobbes. I'm sure that you heard about him. His fundamental book was published in 1651. Thomas Hobbes became famous because he started from this anthropological assumption. Human beings are bad people. They are nasty. In the state of nature, they want one to beat the other, to make a war against the other. And he uses a Latin expression, which is homo homini lupus, which in Latin means every man is a wolf vis-à-vis the other man. And so, this anthropological assumption enter into modernity, into our culture, and influenced economics,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other fields. And even nowadays,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since human beings are bad, ontologically bad, this word is important, ontologically bad,
The only way to guarantee peace is to have dictatorship. That is the way whereby dictatorship has always been justified. Right or left-wing dictatorship. Because the argument of dictators is exactly that. You are bad people. I am the dictator, you have to obey to me. Because otherwise you will start making war. It is obvious that if you accept Hobbes, you will never create a cooperative, obviously. But the fact is that there is the other approach, which goes back to Aristotle. That is called virtue ethics. Virtue or the ethic of virtue. According to Aristotle, and then the Christian tradition, and even Confucian, even the Confucian tradition, they said, no, it's not true that people are bad in the state of nature. They become bad. Become bad because society sometimes is organized in the wrong way. And if we provide people with the proper institutions, what I said before, inclusive institutions, then people are allowed to grow the good part of their well-being. And they will become nice, they will become cooperators, etc. So now, to answer your question, you have to decide whether you stay with Hobbes or with Aristotle, you know Aristotle, to Aquinas, many other Confucius, etc. You have to decide. Knowing that Hobbes was wrong. Wrong. You say, how do I know? Because a recent empirical evidence tells us that no more than 40% of the people follow the Hobbesian rule. The majority of people follow the other rule. And so why a minority should subvert the majority? Why politicians, they follow the Hobbesian rule, and in so doing, they compel good people to become bad? That is a responsibility that I would never take. That is why we know out of let's say, historical evidence that in many countries cooperatives flourish. I cannot believe that Korean people cannot do the same, unless you are a racist. You have to say, Korea is different. Korean people are different from the rest of human beings. But that is very dangerous, because that is not true. That is false. The point is that you never had cooperatives. When we started 150 years ago, 150 years ago, it's a long time. You need to have patience. But don't believe those people who take that strength, because that is not true. And the fact that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you know how many cooperators there are in the world today? 1 billion. 1 billion in the world. In 95 or 96 different countries. Why Korea should be different? Thank you. Yes, I want to add also this. To be discouraged before trying something is something that really doesn't tell much in favor of the real determination of people. You know, one might get discouraged after having tried many times, but it is impossible to get discouraged before even trying, because this means that one certainly is not convinced upon his idea. And I have to add another thing from an historical point of view. I'm a historian myself, and I can tell you that all changes of society come from determined people, but do not have conditions outside. Nobody anticipates that it will be successful. No? Because all changes are like this, major changes. I'm talking of major changes, and there are many in many societies across history of these great changes. Even in your country, you had dictatorship for a long time, and then you got to democracy, so it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If a young person
starts from the idea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n the world will certainly suffer a lot of this. So please don't get discouraged. Try and see, and you will see that then the results will come. 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국이 좀 다르고 그리고 유럽은 이미 협동이라든지 실력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런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산업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서 어렵다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철학가, 유명한 철학가인 홉스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근대 사상에서 큰 책을 한번 그으신 분인데 1651년에 이분이 발표하신 부분들 중에서 라틴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늑대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인 습성이 있다 하는데 이 개념이 아마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선악설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근대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독재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쁘고 공격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보다 많이 알고 내가 당신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당신이 그만둔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일으킨다. 아마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고 과거의 독재자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홉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논리가 맞았다고 하면은 지구상의 협동조합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적인 부분들도 있고 동양에서 보면 유교적인 학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나쁘지 않고 단지 살면서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바로 이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인클루시브한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참여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경쟁적인 공격적인 습성은 사라지고 협력적인 습성이 사라진다고 믿는데 저는 그 앞서 말한 그 논리를 제거한 홉스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로서 보면은 일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맞다고 하시는데 60% 이상들은 협력적인 습성으로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고 유럽은 한국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다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근본적인 원리라든지 위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작도 하기도 전에 안 될 것 같고 어렵겠다 하는 것들은 아마 협동조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보면 어떤 협동조합도 결단하고 의지 있는 사람들 소수가 의해서 시작되었고 실패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가 두려웠다고 하면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서는 한국이 민주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룬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주화는 안 될 거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포기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뒤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뒤쪽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 석학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번에 12월에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근데 금융이나 보험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본 조달의 문제가 초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출자금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초기에 좀 저같이 어린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자니 정부의 통제나 규제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이탈리아나 다른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했는지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eah, you raised
very good question about finances of cooperatives, and you said that this basic law will not cover this. Well, but in any country, credit unions and insurances are legislat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cooperatives because they must be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bank of all countries, and therefore it's a separate legislation. Although the credit unions belong obviously to the cooperative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one head, one vote, democratic stakeholding and all these other things, but they must follow the regulations of central banks, and for this reason in all countries they are legislated separately. Now, this is done in this context. It is a first step, and nobody is against doing another step in the fu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on. But what I have to add is that I know that some credit unions are in operations at the moment. Maybe someone else can intervene on this particular point. But there are also regular banks, and regular banks could be used, no doubt. But what is important is to perhaps start on lines of cooperatives that do not need much capital at the moment, because the starting is always starting from particular angles. If this legislation allows to go ahead on certain fields that are not highly capital intensive, well, start from these types of cooperatives, and then later on, when the movement has got strengthened, you might be able to claim from the government another special legislation for credit unions and insurance. Now, what strikes me is that it seems that you try to find all sorts of difficulties to make the thinking possible. But I mean, if you start from this vision, it's the end of any story. You know, there is no hope for really putting in place an important cooperative movement. No country had a very good legislation for cooperatives at the start. You know, for instance, in Italy, we have been mentioning in several other places that our first cooperative, it is 1854, but the first legislation for cooperatives arrived 50 years later. And there were very many cooperatives in place without any special legislation needed, simply because people believed in cooperatives and found ways of helping themselves. 그 이태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신협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관련된 협동조합, 어떤 나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당국의 그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소액 금융들이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됐으면 오히려 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피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금융관련 규제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한국의 사례만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 모든 것들이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가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굳이 자본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협동조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서비스라든지 노동 집약적인 방식 협동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협동조합의 운동이라든지 조합의 수가 확산돼가지고 정말 이게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업 때문에 협동조합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다음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협동조합이 발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법 때문에 발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태리에서는 1858년도에 첫 번째 협동조합이 있었고, 그 후에 아무런 법제라든지 제도화가 없이 50년 지나서 50년 후에나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법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필요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마 이것을 찾는 것들이 더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딱 한 분만 받아보고요. 네, 이거 가능하시면 중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주시면. 잠깐만요. 두 분이 지금 세 분이 지차하셨는데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같은 거 그냥 같이 정리할까요? 무슨 내용이시죠? 저희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까 빈 산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빈 땅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나 그쪽으로 정부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출자금을 1인이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기업으로 이렇게 원드라곤이나 선키스트, 바르셀로나 축구팀 보면은 대기업으로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후원자를 받아야 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자금을 100분의 30 이하로 제한하다 보면은 이게 협동조합이 크게 성장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탈리아 사례에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사회적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돌봄이나 청소 영역에서 존재하는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자존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있게 그런 영역에서 종사하시는지 궁금함이 생겨서요. 네,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특임장관실에서 보신 분이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먼저 이렇게 교수님 돌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e issue of motivation in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 and in particular services to the person is a fundamental one. In these 2 days I have been through this argument in different contexts. Let me add in this case the following consideration. It is obvious, let me put this way, what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welfare state is today in crisis everywhere, in Europe, in many other countries? People would say lack of funds, lack of resources. Don't believe, that is not true. That is a fact, not the cause. That is the consequence, not the cause. The main cause is due to the lack of motivation. Because if I am a bureaucrat and I'm supposed to provide services, health, assistance, education to children, etc., etc., it is obvious that once I have performed what is written in the book, what is called the work of the book, I am possibly done. I have finished. Why should I put myself, my intrinsic motivation, my ideal motivation? Because bureaucracy does not ask me that. That is the point that most people still do not understand. And that is an intellectual problem. In other words, if I am an administrator or a bureaucrat, I am supposed to perform certain duties. Once I have performed them, I'm okay. But among those duties is written nowhere that I have to be cheerful. Suppose I am a nurse in an hospital. I can treat the patient in an objective way, properly, but I might be rather impersonal or cold with that person. But no bureaucratic rule can compel me to be cheerful or friendly, etc., relational, open, etc. That is why the welfare state is important. That is why we talk today of welfare society, to move from welfare state to welfare society. And by that we mean that as it is the case in Italy, the vast majority of the social services are delivered by social cooperatives. That is why the standard of living in Italy is high.
come and check, ask people. Because they are not delivered, they are the local authorities, the state or municipalities, of course they pay for the services, but the services themselves are organized and provided by people who freely accepted to become member of a social cooperative. And in that case, you have a motivation to go and help, not only because that is your job, or you have to perform a bureaucratic task, but because you have an ideal motivation. And without ideals, it's impossible to live. Everybody needs an ideal. So that is the gist of the secret of the success of the social cooperative. Because we have many examples. When you have these people going in the houses, in the hospitals, in the prisons, according to the example, they do that, of course, because they get a salary, obviously, but because they feel like that. But you cannot ask a bureaucrat to do that, because that goes against the law. So in conclusion, the passage from the welfare state to the welfare society is a major step forward. The alternative, it will be a decay or a collapse of our societies. And that might happen. And that is very dangerous. So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it's a matter of the whole society, not only of the state. Because the state is part of society, but is not whole of society. Why should we prevent people who feel like helping the other in a particular way? That is the secret, which of course I realize that I have no time to elaborate on this, but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which can guarantee success even to your, let's say, forthcoming movement in the cooperative field. Thank you very, very much. 그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와가지고 위기다,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양뿐만 아니고 아마 이곳 한국에서도 많은 같은 것 같은데 제가 한국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 복지 분야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내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 부분들은 아마 간병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그 다음에 어린이를 돌봄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목록을 주면서 10가지 목록을 주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된다 그러지, 그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환자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항상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 공공섹터에서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도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하나가 보시면은 트라이앵클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만 해서 복지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틀에서 국가와 기업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이런 분야에서 있는 부분들이 왜 동기부여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기업처럼 운영되고 거기에서 월급 받는 그 한 일상 직원으로밖에 안 되지만은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오면은 자기가 소유한 회사인 협동조합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회사인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동기부여가 높습니다. 이것은 이태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내가 가정에 가서 사회 서비스를 하고 병원에 가고 교도소에 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나의 그 모랄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높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사회적 영역에서 바로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그 도덕적인 그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마을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과 사회적 기업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함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단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교수님 두 분과 그리고 통역에 수고해주신 이대준 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기대하고요. 잠시 후에 특임장관실에서 광고 말씀이 있은 뒤에 교수님들과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임장관실 최송 국장입니다. 제가 광고 말씀보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았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해갖고 주요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저희 중간에 계신 젊은 여자분께서 물어보셨더니 왜 금융하고 보험이 빠졌냐 이 부분인데 이 금융하고 보험을 뺀 장본인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저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의로 하시겠지만 대부업자들이 대부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착취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 협동조합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들었던 부분인데 금융 시스템을 하나 갖추는데 하나의 지점 예를 들어서 하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현실입니다. 과연 준비가 가능하십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0% 이상의 자본 출자 말씀하신데 지방의 마을 기업들의 실패한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마을 기업들이 한 3년차까지 잘 됐거든요. 근데 잘 되니까 그 마을 기업들은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유지들 나중에 손가락 누가 갖고 왔냐? 출자를 했던 마을 유지분들이 갖고 왔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노는데 와서 사전시켜야 되겠다. 그 마을 기업 깨졌습니다.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에서 이제 빨리 하시려고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썬키스트나 이런 데도 처음에 유통업자들이 그 오렌지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갖다가 자기들이 보호하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예로 제가 93년에 아주 잊어버리지 못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근처 한흥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그 50원짜리 일반 계란과 200원짜리 유종란이 어떻게 다른지를 150원짜리 딱 하나를 파는데 3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딱 하나를 파는데. 그 시간만큼은 쓰셔야 됩니다. 그런 조합이, 한흥로 조합이 지금 이제 500명 넘는데 딱 20년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들과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땅 빌려주는 문제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것도 땅을 어떤 시스템으로 빌려주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은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룰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 시장이 바뀌면서 자기 편한테만 뭐 땅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든지 간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그런 부분은 서로간의 사회적 합의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경우 얼마 전에 이제 두물머리 농민들 대토 문제 때문에 그 농어촌 지능공사 하고 있는 시와의 땅 좀 빌리면 안 되겠냐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룰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모든 걸 한꺼번에 지금 밀물 들어오듯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같이 고민해가면서 사회적 고민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올 7월부터 계속해서 자문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데 오늘까지 하고 내일이 제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려던 거는 내일이 마지막 강연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강연을 3번 들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2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종로구 관철동 45-1번지에 있는 대왕뷰, 그러니까 M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도 또다시 13층인데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매번마다 강의가 다르십니다. 매번. 오늘 저희 팀장관실 주최로 했던 지금 제일 메인으로 제일 크게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현대사회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를 하셨고요. 내일 부분은 시민사회와 협동조합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마을, 어저께는 둘의 생협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둘의 생활협동조합과 이제 이런 중심으로 해서 했고, 발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베라자마니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고요. 오늘 학생들은 또 다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종로구 관철동 45-1번지 대학빌딩으로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안 됐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주시죠. 그러면 전달할 테니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공식적인 강연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